자, 오늘 12월 마지막 주, 벌써 한 해의 끝입니다. 우리 2024년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마지막까지 함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방편 고식지계, 고식지계. 자신의 육체를 괴롭혀가면서까지 짜리는 계책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무엇을? 육신을. 고육지계, 고육지계. 혼자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왼손바닥 있지. 왼손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말이야. 손바닥도 맞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고장? 그렇지. 고장난명. 4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 그렇지. 고진감래.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이 아첨을 하는 것을 곡학? 아세. 중용을 가리킨다고 해가지고 넘치느니 모자라니만 못하다. 그렇지. 넘치는 것은 모자라니만 못하다. 그렇지. 과유불급. 7번 남의 의심을 받기 쉬운 일은 애시당초부터 하지 말아라. 과전. 그렇지. 과전이하. 과전이하. 다른 사람이 크게 진보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괄목상대. 좋습니다. 괄목상대. 9번 흠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그르치는 거야. 교각사루. 교각사루. 10번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말과 표정을 교원영색. 좋습니다. 교원영색. 11번 규칙에 얽매여 변통한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 교주고슬. 좋아요. 집단지성이 모여서 답을 맞추고 있어요. 자, 12번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나도, 배우는 여러분들도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나도 여러분들도 함께 학문을 증진시키는 것을 교학 상장. 13번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행. 그래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친절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뭘 품고 있어? 칼을 품고 있어. 구밀 복검. 14번 자신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세상의 이 사물들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무상. 그렇지. 군맹 무상. 좋아요. 3개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볼게요. 짜잔. 15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남.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죠. 권조중래. 그렇지. 권토중래. 16번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종을 우리가 금란지개. 오, 좋아요. 17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구사일생 아니고요. 그렇지. 기사회생. 의미는 같지만 여러분들 한자 보고 맞춰줘야 돼가지고 구사일생 아니고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사자성어 같이 한번 볼게요. 가부터 보자. 어버이날에는 제 자식이 다 예뻐 보이는 거.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하다, 함함하다고 한다 라가 되겠죠. 그게 19번인가? 그쵸. 19번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우는 것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20번 간접적으로 둘러대서 말을 듣는 것은 뭐야?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운다. 요게 이제 18번이 사자성어, 속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시분석입니다. 시분석에 필기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21번부터 볼까? 21번 보면 이렇게 타고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21번과 22번 시는 어떤 사람이 썼는지 딱 느껴지지 않아요? 여자. 오, 여성적 어조 좋았어. 누가 쓴 것 같아? 여자니까 기녀. 기녀 시조? 이게 시조야? 아니요. 누구 같아요?
모르는구나. 선생님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미안해지네. 한용운 시인이에요. 한용운 시인은 이렇게 시에서 독특하게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시들이랑 조금 다르죠? 그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이, 청자를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원래 이제 시에서는 약한 등불일까? 이런 식으로 독백체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21번과 22번의 시의 화자는 누구? 청자한테 들려주듯이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한용운 시인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21번 시는요.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시고요. 22번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님의 침묵. 자, 그리고 23번 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시죠. 배웠을 텐데요. 그쵸? 김광섭의 이거 내가 분명히 배운 거를 프린트해서 봤었는데.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 자, 24번.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쌌던 돌이 없던 폭설이 아니었으면. 이 시는 최근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시예요. 생각보다 최신이야. 엄청 현대 시인이고 젊은 작가야. 정급별 시인의 가지가 담장을 넘을 때. 가지가 담장을 넘을 때. 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시는요. 태장고등학교에서 이번에 2024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에서 외부 작품으로 들어갔었던 구상의 초토의 시, 연작시거든요. 구상의 초토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초토의 시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태장고등학교에서는 8번째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국어 개념 완성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진도가 어디야? 문학이잖아요. 그쵸? 특히 문학에서도 산문 배워요? 운문 배워요? 운문 배우고 있어요. 시의 표현법 이런 것들 배우고 있잖아요. 운문 배우고 있는데 운문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을 만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무엇이냐면 문학에 4가지 갈래가 있잖아. 그치?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재영아, 문학이 어렵니? 안 어렵다면 펜을 떠는 행위는 그만해보는 게 어떨까? 자, 문학에는 4가지 갈래가 있어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시키는 서사갈래, 그리고 서술자 없이 보여주기,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극갈래와, 그리고 문학의 비허구성이 허용되는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교술갈래까지 총 4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서정갈래는요, 작가의 대리인이 되는, 허구적 대리인이 되는 화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화자의 시선과 화자의 왜요? 화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작품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시가 있고, 서사갈래는요 누구를 통해서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사건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설이 있지요. 자, 극갈래는요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서술자 없어도 돼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갈래를 보여주기의 갈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갈래는요,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극갈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등입니다. 선생님, 서사갈래에도 갈등은 있어야죠. 갈등이 아니라 절정이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절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아도 서사갈래, 소설일 수 있습니다. 단 극갈래에서는 갈등이 꼭
등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것 대표적으로는 시나리오와 극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교술갈래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문학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서양에서 해외 문학, 서양 문학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작품은 하나씩만 생각해 볼래요? 대부분 친구들이 해리포터, 그리고 셜록 홈즈, 그리고 셰익스피어, 희곡, 비극, 희극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려. 세 가지 다 뭐예요? 해리포터, 셜록 홈즈 소설이죠. 그쵸?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선생님 저는 시도 좋아해요. 푸시킨의 시 이런 것들. 푸시킨의 시, 셰익스피어. 그러면 이거는 서정 갈래고 요거는 서사 갈래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은요? 대화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극이잖아요. 극본.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딱 누구나 다 알 법한 여기에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다 알 법한 작품들이 나왔는데 교술 갈래에서는 딱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 서양에서는 문학의 허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허구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우리 같은 동아시아 국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동아시아 국가에서는요. 예전부터 문학의 비허구성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중세국어 시기에 어리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었는지 기억나?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 왜 어리석다였을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더 오래 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먼저 선의 날생자잖아. 그치? 먼저 태어난 사람을 예우해주는 이유. 살아가면서 축적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요. 경험에서 비롯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쓴 글도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술갈래의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쓰기가 쉬워요. 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펜이, 붓이 가는 대로 쓰여진 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술갈래의 비허구성.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사실적으로 쓴 교훈적인 글들이 교술갈래의 수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래정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것이냐?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쉽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예비고1 과정 시작하고 국어개념 완성 교재 풀면서 어렵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 안 했지. 중학생 때랑 뭐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죠. 나 이제 좀 국어 좀 하네. 안 어려운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게다가 더 운문문학이라서 더 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 제일 쉬워. 야, 시는 생각보다 까다로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현대시나 고전 운문, 복합을 보게 되면은 운문문학 복합을 보잖아요. 와,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는요. 시를 분석할 것을 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시를 분석하는 것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하지만요. 소설은요.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설 분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하거든요. 대학생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교육과정 안에서는 소설 분석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소설은 무엇이 나오냐? 작품을 읽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까지 제대로 파악을 했는가? 작품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가? 작품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나와. 분석하기보다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잘 캐치했냐야. 근데 이거는 사실 시도 엄연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슷해. 시를 분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 순서대로 제일 먼저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화자를 파악해야 돼.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자 그럼 여기 봅시다.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한 영혼의 알 수 없어요에서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구나. 나는 여기 님의 침묵에서도 화자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거 봐봐. 성북동 비둘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지칭의 표현이 없어요. 제목도 보세요. 성북동 비둘기죠. 그쵸? 이것은 화자가 그럼 시 안에서 없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시에서 화자가 없는 게 말이 돼? 아니야. 화자가 나타나 있지 않은 거지. 화자의 시선을 통해 가지고 시적인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 화자가 생각하는 견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가 있으면 나와 대상 안에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할 수 있는 시가 있고 나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그렇다면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화자는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자를 캐치를 해주면 화자의 목소리, 화자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가 시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화자가 얘기해 주는 것뿐밖에 없어요. 그죠?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뜯어보면은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계절적 배경까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시들도 있지만 주로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배경이 빠짐없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쵸? 자,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화자를 캐치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화자의 상태야. 화자의 상태. 이 1번과 2번은 아주 그냥 면밀한 관계가 있는데 상태, 화자가 현재 외로운지, 이별을 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혹은 두려워하는지, 혹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는지, 무엇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조금씩 뜯어다 보면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봐줄 거야. 자, 시적 대상은요,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대체적으로 여러 개입니다. 하나도 되고 여러 개도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시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화자가 시적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대상은 화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대상이 화자한테 넌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럽지도 않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화자한테 성찰할 수 있게끔, 반성하게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화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반성을 하는가 혹은 외면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봐주는 것이 무엇이다? 반응. 대상과 화자 간의 직접적인 반응을 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시분석 4가지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다 배웠죠?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서 오로지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작품 안에서만 작품의 내용을 보고 그 작품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 올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정글북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으로라도 본 사람 없어요? 봤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정글북을 나는 봤다. 네, 맞아요. 재영이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읽혔죠. 그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이 되게 재밌거든, 얘들아. 뭐냐면 인도계 원주민인 모글리 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글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정글에서 살아가고 있어. 되게 원시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모글리랑 이제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는 곰도 있고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안경 쓰고 다니는 곰도 있고, 그리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늑대도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요. 늑대. 자, 그래서 요런 친구들도 있는데 모글리가 주동인물일 거 아니야, 작품에서. 주동인물이면은 모글리랑 양립하는, 대립하게 되는 반동인물도 있어. 제규어인데요. 제규어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냥 제규어예요. 네, 그렇다고 하죠. 네, 똑같죠? 제규어. 시아칸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 제규어가 있어요. 둘이 막 서로 맨날 이제 투닥투닥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글리는 사람이잖아. 정글에서 이 자연에서 묻혀가지고 문명과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가는 게 이 영국인 탐험가가 한 명이 발견을 하게 돼. 영국인 탐험가가 발견을 하게 돼. 이제 불질러서 찍는. 탐험가 모자. 자, 그래서 탐험가가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 영국인 탐험가가 모글리를 문명사회로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작품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글북을 그래서 디즈니에서도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선생님의 조카들도 어릴 때부터 이 정글북을 보면서 자랐어요. 나도 그때는 이미 내가 다 큰 나이였거든? 그런데도 애기들 안고 그거 보고 있으면서 재밌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책도 찾아서 읽어보니까 어릴 때 읽어봤었던 그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고? 대단한 사람이네. 러다이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망포중이랑 잠원중 친구들인가요? 어쨌든 고1이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세계사 다들 배웠죠? 세계사에서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본 적이 없는. 그치? 처음 듣는 이름이지. 제국주의 배웠을 때 나와요. 백인우월주의자예요. 학교에서 백인 우월주의 안 배웠던 거 아니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제가 잠원중 시험 범위를 알아요. 백인우월주의자였었던 키플링이 이런 작품을 썼대. 근데 뭐 어때? 작품은 뛰어난데 작품 내부에서만 보고 오로지 작품만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준 거겠죠. 그쵸? 선생님, 근데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작가 개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게 이제 뭐 작품에 녹아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녹아난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모글리가 자, 두 번째, 외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외제적 관점은요, 독자의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작품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 윤동주 시인이나 이 이육사 시인의 작품을 읽을 때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한번 봐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독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독자들의 해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감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작가의 관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접목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방역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방역론적 관점. 자, 그리고 독자의 견해, 독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효용론적 관점. 자, 그러면 총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정글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표현론적인 관점과 시대 배경적 반영론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키플링은요, 영국계 사람이었고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당대 사회는 제국주의로 팽창해 나가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제국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독일. 독일. 또 제국주의. 일본. 또 이탈리아. 오, 그리고 또 소련. 소련은 제국주의 시대인가? 또 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입니다. 영국.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대부분이 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도 세계사 배웠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까지 내려오는 종단 정책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인도를 300년 동안 지배한 나라도 뭐야? 영국이야. 영국계 탐험가가 등장을 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 모글리는 인도계 원주민 소년이라고. 이 인도계 소년인 모글리가 비문명 사회에서 야생에서 살아가. 그치? 근데 거기에서 문명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조력의 역할을 해주는 게 영국인 탐험가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영국이 인도를 300년 동안 지배한 제국주의의 역사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렇게 외제적 관점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요렇게 이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학교 교과에서는 키플링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주로 누구를 예시로 많이 드냐? 바로 한용운이라는 시인입니다. 한용운은 일단 시인이죠. 동시에 언제 활동했는지 알고 있나요? 일제강점기. 확실해요? 아니면 마이크로. 한용운 시인은요, 우리나라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구성이 되었었잖아. 그래서 독립선언문 태화관에서 낭송했었지. 그 중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어요. 독립운동가셨다. 독립운동가. 시대적인 배경의 흐름을 잘 읽는 친구들은 알 텐데 당대의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대표들은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910년대 무력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 한국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시기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3명만 모여 있어도 때리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 이상 모여서 너네 뭐해? 작당 모여야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일 수가 없네? 힘을 합칠 수가 없어. 근데 합법적으로 모이는 게 허용될 수 있을 때가 있지. 첫 번째, 종교. 그렇지. 예배를 드릴 때는 모일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3.1운동을 탑공공원에서 모았었던 학생과 시민들이 주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한용운 선생님도 종교인? 어떤 종교? 불교. 불교. 그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타고남은 쟤는 이미 소멸의 이미지지? 그치? 소멸의 이미지가 다시 타오르게 하는 무엇이 된대? 기름이 된대. 생성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아주 고차원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타오르는 가슴, 다 타고 식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된대. 그래서 이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등불도 타는 거니까 등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알 수 없어요에서 타는 행위는 불타오르는 것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것이죠. 그쵸? 화자가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뭔가 긍정적이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서도 맞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타오르는 게 긍정적인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불타오르는 마음이 열정적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지. 뭔가
뭔가 화르륵 화르륵 탄다 했을 때 공격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 여기 시제목 다 쓰셨죠? 요거는 여러분들 오늘 들어가야 하는 국어 개념 완성에 들어가는 상징 파트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문학 작품에 특히 시에서는 상징물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상징과 비유가 다른 점이 있어요. 비유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유사성이 있어야 돼.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해. 유사성이 있어야지 비유가 성립될 수가 있어. 원관념이 유진이야. 보조관념이 카리나야. 그러면 유진은 카리나다 라고 얘기했어. 와, 근데 유사성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잖아. 그치?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비유가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1대1로 비유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상징은 조금 달라요. 상징은 다의적인 것이 하나의 구체적 사물에 입각돼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랑손님과 어머니 작품 망포중학교 친구들은 2학년 때 수행평가로 다 나왔어가지고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사랑방 손님으로 들어온 아저씨한테 엄마가 오키야 우리 딸 가가지고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하는지 물어봐 했는데 물어보라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오키가 거기에다가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하시오? 이랬는데 난 계란 좋아해. 그러니까 저는 계란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엄마 아저씨가 계란 좋아한대. 이러고 나서 그날부터 식탁에 맨날 계란이 올라와. 그럼 이 작품에서 달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랑 손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좀 다르다고. 이 작품을 보고 준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심의 표현으로 계란을 줘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집에서 계란 삶아가지고 학교에서 여자애한테 줬어. 야 계란 먹어라 하면서 줬어. 여학생 뭐야? 모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상징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불처럼 이거 좀 공격적인 이미지인데? 라고 생각하는 상징물도 있고 개인적인 상징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 지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문학적 상징이라고 해. 개인적, 문학적 상징. 개인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상징물로서 한 작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이야. 그래서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 안에서는 달걀이 어떤 상징물이었어? 관심의 상징이었어. 그리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의 펜지꽃, 보라 색깔 펜지꽃이 상징하는 것은 영희의 순수함이었어. 그런데 어떤 문학 작품에서는 보라색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 이런 식으로 상징은 작품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상징물들이 여럿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형적 상징인데 우리가 불을 보고 저거 뭔가 이렇게 느낀 게 대표적인 원형적 상징물이 됩니다. 불과 물을 예시로 들어줄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렇게 조금 느끼게 되는 상징이야. 딱 봤을 때 관통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물이 원형적 상징. 불은요 수직적이고 공격적이고 소멸적이고 타오르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힘이 강하죠. 그쵸? 강한 이미지를 주죠. 하지만 물이 주는 이미지는 수평적이고 물론 불로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고 물로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불이 더 무서워? 물이 더 무서워? 불이 더 무서워. 불이 훨씬 무서워. 물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 모든 생명은 뭐가 없으면 못 살거든?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 그래서 물은 생명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해요. 왜 우리 옛날에 했었던 그런 옛날 TV를 보면은 방송 조정 시간이 있었어. 지금은 이제 유선 방송은 안 보지만 거의 한 12시쯤에는 TV를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유선 방송 조정 시간이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원래 빨간색, 회색, 노란색 지지직거리는 화면만 나오다가 조금 나아지고 나서는 시간 지나고 나서는 물 흐르는 장면만 계속 나와. 줄줄줄줄줄줄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금 기다려달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전 인류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원형적 상징이고 이건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화권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징이야. 오래된 습관 바로 관습입니다. 관습적 상징물도 있어요. 관습적 상징 대표적인 것은 짜잔. 우리, 거위, 해, 까치, 안 그래도 비둘기, 오늘 방금 전 오전반에서 그거 나왔습니다. 거위, 오리 다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 타이슨 사람. 아니 좀 비슷한 걸로 얘기해줘. 그렇지 비둘기죠. 비둘기입니다. 와, 비둘기다. 흰 비둘기는 애들아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 흰 비둘기? 흰 비둘기. 그렇지. 운명은 없지만. 평화의 상징, 그치?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88 올림픽 당시에 냉전이 완화되었었던 이 88 올림픽 이때 이제 우리가 평화를 상징하면서 비둘기를 잔뜩 들여왔잖아. 근데 이렇게 빨리 번식할 줄 몰랐던 거지. 이제 우리 그냥 신호등도 같이 건너잖아요. 안녕. 비둘기. 그리고 오랜만에 선생님이 저 그림 솜씨를 좀 뽐내볼까? 네. 자.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할 수 있겠니? 나도 못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림을 못 그려. 잉어. 거북이. 맞아, 거북이. 거북이가 주는 이미지는 뭐야, 재영아? 딱딱함. 은 거북이의 성질이고요. 뒤로 나가. 뒤로 나가. 나가요. 네, 거북이. 여러분들 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금괴 이렇게 팔잖아요. 금 골드박 팔잖아. 근데 거기에 꼭 돼지 모양이나 거북이 모양 이런 거 판단 말이야. 왜 금으로 거북이를 나타냈을까? 그러게요. 딱. 선물을 할 때 거북이 모양으로 된 무언가를 선물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일까? 거북이가 뭘 나타내? 장수. 그렇지. 건강과 장수 나타낸단 말이야.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돼지는 어떤 동물로 조금 생각을 해? 뚱뚱함. 뚱뚱하니까 잘 먹네? 잘 먹는 건 복스러운 거야? 싫은 거야? 복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되게 복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 이슬람 문화권은 어때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안 좋을 텐데. 그치. 돼지를 역겨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그래서 먹지조차 않아요. 그치? 우리는 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맞아요. 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소라 그러죠. 그렇죠. 넌 소처럼 일하는구나.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농경의 역사가 있잖아. 농사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소 하면 되게 비쌈의 이미지도 있어. 한때 집을 먹여 살리는 게 소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소 하면은 뭔가 비싼 느낌도 들 수 있고 소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일을 되게 노동을 열심히 하는 근로의 이미지도 떠올라. 하지만 또 이번에는 힌두에서는 소를 어떻게 생각해요? 신성시역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화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관습적 상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원형적으로 불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학 작품에서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 시를 분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화자의 시선을 따라가야 돼요.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밥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화자는 타오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어. 그러면 밝혀야 하는 밤은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어둡잖아요. 그치? 어둡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미
부재하는 부정적인 시간을 나타내. 누구의 밤이냐? 이 누구가 임이야. 절대자. 응? 초월적 존재겠지? 근데 이 임에 대해서도 한용운의 시에서 어떤 관점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그냥 작품만 보고 작품 내부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그치, 연인 생각할 수 있겠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되게 보고 싶은 사람, 연인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작가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독립운동가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독립운동가의 불교인이야. 불교. 작가가 불자니까 불교인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 초월적 존재가 종교적인 절대자일 수도 있겠다. 그치? 부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조국의? 그렇지. 광복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수사법 찾는 것이잖아요.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되는 것은 이 불교적 윤회 이미지예요. 윤회는 죽고 또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싶죠, 여러분. 이 삶이 이번까지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거야.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치?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영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또 다른 세계가 있기를 바라.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는 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윤회는 현생에서 우리가 이 초월,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을 때 여러 번의 이제 환생을 거쳐가지고 이 현생에서 또 한 번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도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 이렇게 소멸하고 다시 생성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윤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이기잖아요. 그쵸? 불가능한 이기기 때문에 역설.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등불 빛을 내서 어둠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화자의 의지적 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의지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이렇게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구법. 대구법이 뭐야?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와 같은 비슷한 통사 구조 대구법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신선한 포인트가 있어요. 말소리에 귀를 먹었는데 말소리가 어떻대? 향기롭대. 우리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감각이야?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야? 들을 수 있는 감각? 청각이죠. 그쵸? 청각인데 이 청각적인 감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이거 뭐야? 그쵸? 후각으로 표현했죠.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감각에 전이시켰을 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공감각적 심상은 일단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찾아주면 돼. 지금처럼 말소리에다가 A를 딱 박아놓고 이것을 다른 어떤 심상에 빗대었는지 보조적 심상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A의 비화라고 한다면 말소리, 청각의 후각화가 되는 것이죠. 청각의 후각화. 자,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귀가 먹었다. 향기로운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꽃다운데 눈이 멀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역설. 네, 너무 잘생겨서 쳐다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상황을 과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역설 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화자의 시선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누가 산도 잃고 사람도 잃었어? 화자야? 아니죠. 이 시 제목과 같은 성북동 비둘기가 산도 잃고 살아왔었던 터전도 잃고 공존했었던 사람들도 함께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사회가 되었대.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에 의해 가지고 인간 문명으로부터 쫓기는 자연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 문명으로부터 쫓기는 자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쫓기는 새가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법 될 수 있어? 의인법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정급별의 가지가 담장을 넘을 때 볼게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복만 쌌던 돌이 없던 폭설이 아니었으면, 비나 이 폭설이 정분을 쌌고 고집을 부린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의인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의인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뭐뭐고 내리고 내리던, 뭐뭐만 쌌던, 고집 센 비가 뭐뭐이가, 이거 주격조사 아니었으면, 뭐뭐였으면 아니다, 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비슷한 통사 구조 무슨 법? 그렇지. 대구법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자가 비와 폭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예요.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여기만 봤을 땐 이해할 수 없지만 시 전체를 봤을 때 가지가 담장 밖으로 뻗어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직접적인 외적인 요인을 하는 게 비와 폭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서도 한번 적어 볼게요. 물론 비랑 폭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폭설이 있었잖아. 그치? 어땠어요? 전 너무 최악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오르막길에서 1시간 40분을 한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 버릴까 생각했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사실상 고통이잖아. 그치? 자연한테는 또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 눈이라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지고 앞도 안 보이고 춥고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 내가 이야기를 했죠. 요 필기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재시험을 볼 거라고. 두 번째는 그 수양버들 가지가 담을 넘게 한 외적 요인이다. 담을 넘게 한 외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상의 초토의 시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죠. 술에 취한 듯, 뭐뭐한 듯. 이게 가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뭐뭐한 듯, 뭐뭐같이, 듯이처럼, 이냥. 이거 다 뭐예요? 지규. 좋아요. 지규.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이 그림자가 화자의 분신이거든요. 화자의 내면을 표출해주는 화자의 분신입니다. 웃으면서 앞장을 선다. 그림자가 웃었다. 의인법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세국어 고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준. 알차다, 알차. 그쵸?
여름, 벽계수, 여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았어? 선생님이랑 여름에 무료 특강 들었었던 친구들이랑, 그리고 아마 이 친구들도 정규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서 용비어 첨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좀 설명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여름은 파생명사거든? 어떻게 파생명사가 만들어진 줄 알아? 쓰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재영이는 혹시 어떻게 파생명사가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다리 떨지 말고 펜도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파생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열매가 열리다 할 때 그 열 있죠? 다. 열매가 열다, 열리다, 열다에서 열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더해진 것이에요. 선생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명사 파생 전미사 명파접. 명사 파생 전미사가 접목되어서 파생명사가 되는 것이랑, 또 우리가 명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잖아. 뭐야? 명사형 어미 결합되는 경우. 혹시 녹화를 잠시 중지해야 될까요? 네, 명사 파생 전미사는 뭐가 있냐? 음이 미음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 이렇게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냐고요? 봐봐. 다 어간 뒤에 결합되는 건 알죠? 어간, 용언에 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먹다를 예시로 들어볼게. 먹다는 동사니까 용언 맞죠? 먹다의 어간은 먹이야. 그래서 먹에다가 명사파생 전미사를 결합시킬 거야. 먹이. 그렇지, 먹이. 이렇게 되면은 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것이죠. 품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동사였다가 먹이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먹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치? 품사가 바뀐다. 요게 포인트야. 명사파생 전미사가 이렇게 접목되었을 때는 품사가 바뀝니다. 오케이? 그 말은 즉슨 명사형 같은 경우에는 명사처럼 쓰여지기는 하나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겠지. 그치? 볼게요. 먹다에서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이 됐어. 그럼 뭐라고 해? 먹음이 되겠죠. 먹다 동사야. 먹음도 뭐야? 그렇지, 동사야. 그래서 이와 같이 명사형 어미가 결합돼서 동사를 명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사실 문장 성분에서의 쓰임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은 품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조금만 더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물이 얼다 에서 얼이라고 하는 어간이 있죠. 여기에다가 명사형 어미를 결합시키면 얼미 돼요. 엄. 왜? 어간이 얼이잖아. 그래서 미음만 결합시키는 거야. 힘들다의 어간, 힘들도 마찬가지야. 힘들이잖아. 여기에다가 명사형 어미 결합시키면 뭐가 돼? 힘듦.
힘듦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힘듦. 여기 뒤에 조사 접목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명사처럼 써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명사처럼 써줄 수 있으니까 얼을, 힘듦을, 힘듦이, 이것도 먹음도 마찬가지야. 먹음을, 그가 밥을 먹음을 알았다. 고양이가 밥을 먹음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얼미, 힘들미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 조사 결합이 가능해.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얘는 아예 뭐가 바뀌는 거야? 품사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얼자가 마찬가지로 동사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얼에다가 음을 결합시키면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렇지 명사 얼음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명사도 파생명사예요? 네. 아시겠죠? 이 여름도 파생명사야. 오늘날의 열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열매인 거지. 열매인 것이죠. 오케이?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 차이 이해하셨죠? 품사가 바뀌는 것은 무엇이라고 재영아? 네, 계속 얘기하세요. 품사가 바뀌는 것은 명사형 전성어미야, 명사파생 전미사야? 명사파생 전미사입니다. 아시겠죠?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 좋아요. 푸른 시냇물. 선생님, 그럼 여름이 뭐예요? 여름입니다. 당시에는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람, 강의 순 우리말인데 한자어인 강자에 밀려서 오늘날에는 가람을 잘 쓰지 않죠. 땅.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렇지 마음을 딱 들었어요. 촛불, 녹양, 그렇지 버드나무. 자, 연하에다가도 별표. 오늘 열매랑 명사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어미 다른 거랑 연하 요거 두 개만 가져가도 사실 돈이 아깝지 않은 수업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고전문학 할 때 여러 번 키워드 분석 때 이야기를 해줬거든. 연하가 들어간 키워드에서는 자연 예찬, 자연 친화의 성격의 화자가 나오는 이것이 주제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연하는 직관적으로는 안개와 노을이야. 응? 안개와 노을이란 말이야. 이 안개와 노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연 친화, 자연 예찬이야. 자연 친화는 뭐야? 윤선도의 오후가처럼 나한테는 5 친구가 있어. 이 5 친구는 수석, 송죽, 월, 수석, 송죽을 다 뭐야? 자연물이죠. 내 친구는 자연이야.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태도. 예찬은요, 나보다도 자연이 더 높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 태도에서 연하가 들어가 있다. 연하 고질, 그리고 천석 고항. 이런 사자성어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고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이 명의가 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나는 그만큼 자연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연하고질, 천석고항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풀어봤었던 가정집 문제에서도 연하고질 사자성어 나왔었죠? 연하고질 보고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얘는 무조건 자연 친화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즈을 몰게요. 즈을, 그렇지, 모습을.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의문변동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 의문변동은 얘들아, 실처. 의문변동 실처. 하하, 애써 웃네요. 그쵸? 의문변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하지만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정규 진도에서도 나가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 토요일 저녁반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
토요일 저녁반 맞지? 6시부터니까 저녁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반 수업 친구들한테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재로 나가고 있는 국어 개념 완성 있죠? 국어 개념 완성 진도는 30분에서 많이 나가야 한 50분 정도 나가요. 아까 얘기했지. 너무 쉽다고. 나는 그걸로 계속 진도를 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내용의 부족함을 더해주는 것도 물론 좋아.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의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우리가 약간의 반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뭐가 나올지를 알아놓고 연습을 해야지. 우리 사실 시험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알고 대비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조금, 그런 아웃풋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 긴 파트가 될 텐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음운 변동의 4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교체입니다.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 중세국어에서 선생님이 팔종서법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음절. 음절은 한 글자야.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이게 하나. 봐봐, 영어는 CUP 이렇게 쓰면은 컵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컵이라는 한 글자 안에 발음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으면 한 글자 안에 다 넣는 거야. 오케이? 요런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면 한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면은 여기인 거지. 요걸 우리가 무슨 자리라 그래? 종성자리. 그치? 종성자리에서 발음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해. 발음될 수 있는 친구들 그 대표음을 우리가 7개로 딱 정해줬어. 무엇이다?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5개야.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5개야. 그래서 각, 간, 갓, 갈, 감, 갑, 강. 발음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각, 이거는 뭐라고 할 거야? 각각 갑파.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비읍, 갑. 너 내 돈 갚아! 라고 이야기할 때, 내 돈 갚아! 물론 뒤에 아가 오게 되면은 연음이 되지. 하지만 그냥 갑만 발음하면 내 돈 갚! 비읍이에요. 그쵸? 비읍, 각, 이응이죠. 선생님, 이렇게 히읗이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 히읗 할 때 히읗이 히읗 받침이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히읗이 올 때는 이응으로 우리가 또 발음을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대표음으로 발음을 해주는 경우야.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수준 다 알고 있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체크해줘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이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이 모음이 어떤 형태소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 모음이 예를 들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야. 뭘 자꾸 어떻게 해요? 뭘 자꾸 어떻게 하긴요. 이제 잠깐만 카메라를 잠시만 끌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실질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부엌, 그 다음에 모음이 와야 되잖아. 모음이 왔을 때 안, 에 이렇게 왔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발음해 줄 때 부엌, 연음될 수 있잖아요. 이응이 있을 때, 그치? 연음되면은 부엌 칸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얘를 대표음 기억으로 바꾸고 연음을 할 것인가? 그 얘기야.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요, 대표음으로 바꿔요. 즉, 이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그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연음이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렇지, 부어간에. 엄마, 나 부어간에 있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형식 형태소,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관계만 형성이 되는 형식 형태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부엌 안에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야, 너 왜 부엌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는 그냥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조사잖아요. 그쵸?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형식 형태소야? 그럼 뭐 이루어지지 않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평파열음화라고 하거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X 부어케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죠. 연음만 해줘요. 부어케라고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예시를 들어주자면 나 지금 옷 안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그냥 연음만 시켜주면 뭐가 되겠어? 옷 안에 벌레 들어갔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옷 안에 벌레 들어갔어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오산? 어디 오산?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옷을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연음을 해주면 나 옷 안에 벌레 들어갔어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옷을 만약에 여기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은 어떤 말이 돼? 오디 오늘. 나 오늘 옷이 어때? 바보 같잖아. 야, 너는 진짜 옷을 잘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서는 이나 을은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만 해주어서 옷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쵸? 옷을 이렇게만 쓰면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미리 좀 적어 놓고 하면은, 비음화가 안 보이는데? 아,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비음화, 요거를 먼저 좀 적어 놓으면 좋아, 얘들아. 우리 자음 몇 개 있어요? 자음 17개? 16개. 얘들아, 나라면, 만약 내가 학생이라면, 가나다라 와바사, 아자차카타파하라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몇 개 있어? 14개. 가나다라 와바사, 아자차카타파 14개에다가, 14개 아닌 것 같지, 왠지. 너무 적지? 여기에다가 몇 개 더 추가하는 거야? 된소리 5개 추가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19개인 거야. 그럼 모음은 몇 개야? 모음이 21개 합쳐서 40개예요. 오케이? 아, 네. 요렇게 5개를 추가했는데 얘네들은 된소리야. 그치? 된소리. 안 울림 예사소리가 있어. 평범한 소리들 안 울림 예사소리야. 적어놔. 안 울림, 소리가 울리지 않는.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들은요, 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안 울림, 예사소리, 평범한 소리, 그리고 된소리. 그것보다 이제 딱딱한 소리, 된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세지는 소리, 치킨 파티. 맞지? 치킨 파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거센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세도 몇 글자가 안 돼, 얘들아? 다 세도 14개밖에 안 되는데? 몇 개 부족한 것 같아요? 응? 몇 개 부족한 것 같아. 그치? 그 중에서 4개.
얘네는 울림소리야.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울림소리. 노랑 양말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노랑 양말 중에서 노랑 양말 중에서 이 친구, 이윽, 이 친구 니은, 이응, 미음 얘네들은 뭘까요? 니응, 이응, 미음 저게 유. 비음. 비강을 올려가지고 내는 소리. 그래서 선생님 저 헷갈려요. 코마 가봐. 니은 발음 안 되죠. 그쵸? 니은 발음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코 막고 리을 한번 해볼래? 리을은 또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들 니은, 이응, 미음 니은, 이응, 미음 얘네들 따로 기억해놔. 외울 수 있는 좋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재영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뭐 생각했어?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수업을 하는데 왜 아무 생각도 안 해? 준규는 이미 벌써 웃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었는데, 자, 리을은 유음입니다. 혀를 유자를 써가지고요. 유음이에요.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비음하는 무엇이냐? 비음이 아닌 평파열음 친구들이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 이 친구들을 우리가 평범한 소리, 평파열음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소리 안에 있는, 예사소리 안에 있는 평파열음, 파열음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자, 이 파열음 친구들이 같은 좋은 위치에서 나는 비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기역은 이응으로. 기역이랑 이응이 똑같이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아? 연국의 음이야. 연국의 음. 여린 입천장 소리거든요. 여린 입천장 소리. 디귿은요. 어떤 소리? 드. 어디를 건드려? 드. 어디 건드려? 그 이빨 뒤쪽. 그치? 이 치아 뒤쪽에 있는 치조를 건드리죠. 그래서 드. 입천장 건드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치조음, 잇몸 소리야. 잇몸 소리, 니은, 비읍, 브. 어디가 부딪혀? 브. 입술이 부딪혀. 그렇지. 양순음이야. 양순음의 미음.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야. 얘네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 이응, 니은, 미음. 비음을 만나서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더라 라고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저 국물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국물 지금 미음에 있는 초성에 있는 뒷말에 초성에 있는 비음이 기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발음될 때 기역은 뭐가 된대요? 이응이 된대요. 국물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조금 어려워지는 거. 이거 중학생이잖아. 그치?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는 그럼 뭐라 그럴까? 낱말. 자, 이 모든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제일 빨리 오는 게 이거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그러면 티읕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 티읕을 바로 니은으로 바꿔요? 티읕의 대표음은 뭐야? 그렇지, 디귿이죠. 디귿으로 바꿔. 그리고 나서 미음이 뭘 만나는 거야? 비음인 뒷말의 초성자리 미음이 디귿을 만나서 디귿을 니은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낱말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뭘까? 세 번째는 유음화입니다. 유음화는 수의적 현상이에요. 수의적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늘 그렇지만은 않다. 예외적인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의적 현상 무엇이 있냐? 수의적 현상이래. 유음화 무엇이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유음화에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니은이 리을이 되는 현상이야. 비음인 니은이 유음인 리을이 되는 것. 우리 현대국어, 우리나라 한글에서는요. 니은과 리을이 함께 발음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함께 발음될 수가
없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함께 발음될 수가 없어? 그래서 둘 다 리을, 니은, 둘 다 니은, 니은으로 바꿔줘야 돼. 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신라 뒷말에 있는 초성 자리의 유음, 리을이 종성 자리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발음은 라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칼날. 처음 오게 되는 이 첫 음절의 종성자리 리을이 그 다음에 오는 말에 초성자리 니은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음할 때 칼날이라고 발음하게 하는 것이죠. 칼날. 아시겠죠? 칼날. 이렇게 발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이번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된소리대기입니다.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는 땅딱한 소리, 요 된소리로 변하는 거야. 안 울림 예사소리 친구들, 예사소리, 구두빵, 사장, 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된소리가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똑같이 안 울림 예사소리가 오게 됐을 때, 구두빵 사장 뒤에 구두빵 사장 왔을 때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된소리로 발음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국밥. 그리고 국수. 다 먹는 거네. 빵을 굽다. 그리고 책방. 요렇게. 자, 지금 보면은 안 울림 예사소리 기억, 안 울림 예사소리 기억, 안 울림 예사소리 비읍과 안 울림 예사소리 기억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똑같이 예사소리 비읍, 시옷, 디귿, 비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쵸?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발음될 때 국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머니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장님 여기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빵을 굽다. 너 지금 뭐해? 나 빵을 굽지. 굽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너 지금 뭐해? 나 빵을 굽고 있어. 굽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책빵, 책빵.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완전 기본 라인.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한자어. 한자어와 한자어끼리 만났을 때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자어, 리을이 이 끝말로 오게 됐을 때, 이게 첫 음절의 끝말로 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옷, 디귿, 지읒. 소대장이 오는 경우. 이 알툴주 오전에도 지금 몇 번째 끄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광고가 뜨는 거죠? 아니, 알툴주 쓰지도 않는데 어디에서 깔린 거죠, 대체? 아휴, 정말. 자, 요렇게 오게 됐을 때 된소리로 발음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문학작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 극갈래에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 갈등. 아주 좋았어요.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갈등이 뿌리 갈, 얽힐 등, 칠뿌리랑 여러 가지 뿌리가 얽히설켜 얽혀져가지고 이게 풀기 힘든 상황을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발음될 때, 봐봐. 첫말의 종성 자리가 리을로 왔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소대장 중에 하나인 시옷, 디귿, 지읒 중에 하나인 디귿이 왔어. 이럴 때 발음 갈등, 갈등으로 해주는 거야. 발전, 발전, 발동, 발동,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 발동,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고동? 이건 아닌가? 종성 자리에 리을이 꼭 있어야 돼요. 날조? 날조. 오, 날조. 갈등. 하나가 생각해내라.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 하나가
발동, 발전. 생각이 나면은 딱 발달. 발달. 좋아요. 자, 발동. 그리고 발전. 발달. 이렇게 보면 돼요. 발전, 발달. 자, 요렇게 볼 수 있는데 태장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나온 문제 하나 예시로 들려고 이거 4개를 맞추려고 그랬어, 얘들아. 뭐냐면 이게 2022년도였는지 22년도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출 문제를 보다가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번 연도 이제 작년 고1 언니 오빠들이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얘들아. 진짜 기가 막힌다. 2017년도 비교적 최근에 한국 표준 발음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이 표준어로 쓸 수 있는 말이 생겨났어. 원래는 우리가 자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었는데 원체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을 해줬잖아. 표준 발음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준 케이스 2017년도에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할 때 법을 어긴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이 불법이 이제 2017년도부터 무엇이 될 수 있게 됐다? 법으로 발음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도 불법이라고 발음을 해도 돼요. 근데도 대부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의미가 또 달라질 수 있어. 불법은 무엇이냐? 부처의 교리를 담은 법 같은 경우, 종교에서 이 부처의 법을 다룬 불법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할 때 불법이 아닌 불법으로 해야 돼요. 한자가 다르잖아. 그치? 자, 요렇게 5개의 선지를 줬어요. 자, 요렇게 5개의 선지를 주고 한자어 리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말 중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문자가 나오고 있었어. 이 중에 정답이 있어.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보여요? 여러분들 정답? 아까 전에 저것도 표준어가 됐으면 맞아요. 표준어 됐어요. 표준 발음 됐어요. 불법이라고 해도 돼요. 한자어 된소리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저 법칙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5번이 정답이긴 한데 그래서 5번이야. 근데 그 언니 오빠들이 첫 시험이라 1학기 1차 GPD라 그랬잖아. 긴장한 나머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야. 긴장한 나머지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 중에 찾은 거야. 그래서 많이 틀렸어. 이 문제가 틀린 이유는 이거를 본문으로 줬거든. 한자어 리을 다음에 시옷, 디귿, 지읒이 오는 예시만을 골랐어야 돼.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다 뭐야? 된소리였던 거지. 그래서 틀렸던 문제야. 아쉽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본문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는 무엇이냐? 치조음인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과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굳이 해야 돼요? 어허, 지금 약간 누구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왠지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는 거 보소? 자, 굳이. 그리고 야, 오늘 끝나고 같이 밥 먹자 할 때 같이. 쇠붙이. 이런 거는 솔직히 다 중학교 때 했잖아. 안 어렵죠? 할만하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극음화 이후 모음이 오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모음이 오는 경우. 이 모음이 어떤 형태소냐에 따라서 이 국외음화가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모음이 실질 형태소일 때. 두 번째, 형식 형태소일 때.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될까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요, 국외음화가 적용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을 때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냐? 밭과 여러분들 밭에 이렇게 갈아 놓으면은 요런 이랑이 생기거든요. 요런 거. 고랑이라고 생각하면 돼. 밭 한 고랑 같은 것을 이랑이라고 불러. 이거는 단어니까 이 이는 그치? 이 이는 실질 형태소네. 의미가 있잖아. 그치?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랑으로 오게 되는 이는 실질 형태소야. 의미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디귿이 되고. 디귿이 되고. 바티랑 아니야? 바티랑? 바티랑? 아니. 바티랑 아니지. 왜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밭, 이랑 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니은 첨가 배우게 될 것인데요. 종성자리 차 있고 그 다음에 이모음 왔을 때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비음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니랑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반니랑. 근데 또 대장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학생들이 대화를 주고받아. 너 이번 여름방학에 뭐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이번 여름방학엔 할머니네 집에 가야 돼. 그래서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슬퍼? 할머니네 댁에 가면 좋지. 아니야. 우리 할머니네 집은 시골이라서 논이랑 밭이랑 갈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였어. 논이랑 밭이랑에다가 밑줄. 밭이랑. 이 밭이랑 논이랑 밭이랑 할 때의 이 이랑은요.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연결을 하는 거지 의미는 없는 거잖아. 그쵸? 연결을 해주는 거지 의미는 없어. 문법적 관계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밭이랑 논이랑 할 때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돼. 밭이랑 이라고 해야 돼. 라는 거야. 아시겠죠? 조금 어려워? 좋아요. 이게 어려워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어려워야. 칠판 가득 메꾸고 해야지 이제 오늘 수업 좀 들었다 하는 게 있는 거지. 밭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살짝 졸릴 것 같아가지고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있어요. 밭이는 당연히 발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밭이 밭을 밭을은 뭐라고 발음해야 될까? 밭을 밭에 뭐라고 발음해야 돼? 밭을. 다른 친구들 있어요? 다른 의견? 동조하는 의견도 없는 거야?
뭐라고 발음해야 될까? 그러게요. 바틀이에요. 까비. 바틀. 바틀 갈았다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틀리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야. 알겠지? 바틀이에요, 바틀.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no,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 이거는 약간 맞춤법 문제인데, 맞춤법 문제. 국수를 체에 받치다는 국수를 체에 받쳐 헹구다. 받쳐요. 이 받쳐가 뭘까요? 받쳐. 한 명씩 물어볼게. 일단 재영이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재영아? 어떤 맞춤법을 써야 될까? 어? 국수를 체에 받쳐 헹구다. 그래서 받쳐. 맞춤법.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면 할 수가 없어요. 경환이부터 하자. 디귿. 디귿? 응. 디귿. 치읓. 응. 받쳐. 2번. 준규. 저요. 받혀요. 디귿. 디귿에 히읗. 혀. 유진이. 첫 번째 한 표. 고재영. 두 번째? 너 없어? 정답 없어요. 까비. 충격적이죠. 이게 아니에요? 국수를 체에 어? 받쳐 헹구다입니다. 스티그. 아시겠죠? 이거 틀리지 마세요. 우리 국어학원 다니잖아. 얘들아, 국어학원 몇 년 다녔는데 이걸 틀려. 여러분들 받치다라는 말이 아예 없는 줄 알았죠? 받치다 있습니다. 받치다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야채, 채소나 국수와 같은 면을 구멍이 뚫린 체에 받치다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1번이랑 헷갈려 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어 책에 손을 받쳐 할 때는 받쳐가 맞죠. 그렇지만 국수와 야채류를 구멍이 뚫린 체에 받칠 때는 받쳐를 써줘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재밌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음운 변동 6번째 국외음화인데요. 국외음화래. 그만 국외음화 했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이번에는 두음 법칙인데요. 두음 법칙. 이 두음 법칙은 한자어의 첫 말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야, 얘들아. 맞지? 리을이나 니은을 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리을이 니은이 되거나 리을이 이응이 되거나 니은이 이응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이 중에서 음운 변동 교체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야. 재영아, 뭘까? 니은이 이응으로? 틀렸어요. 그 이유는 재영아, 음은 몇 개야? 음은 몇 개? 3개? 왜 3개야? 어? 왜? 이거 3개 맞아. 왜 3개냐고. 왜 3개야? 왜 3개냐고. 세 개잖아. 초성의 이응은 음운으로 세 안 세? 세 안 세. 그럼 음운이 하나였다가 없어진 거니까 얘네는 뭐야? 탈락이야.
얘는 탈락이야, 탈락. 두음 법칙. 음운이 한 개인 상태에서 한 개로 바뀌는 것. 요게 교체야. 대표적으로는 올 레자에 날, 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기해? 내일. 맞죠? 늙을로에 사람인. 뭐라고 해요? 노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음운 변동, 교체 6가지 이야기했고요. 이후로 있는 탈락, 축약, 첨가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탈락입니다. 탈락의 대표적인 친구, 자음군 단순화도 아까 이야기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처럼 다른 것들보다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음군 단순화에서 군자는요, 물이 지어 올 군이에요. 물이 군자를 쓴다는 거야. 자, 어디에서 자음이 물이 지어 올 수 있을까? 초성, 종성에서. 자음이 쓰일 수 있는 건 초성 아니면 종성이잖아. 재영아, 어디? 그렇지, 종성에서 쓰일 수 있죠.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라고 할 때 비읍, 시읒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가지고 받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는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잘 보세요. 닭과 깍의 음운 변동 차이. 닭과 깍의 음운 변동 차이. 닭은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닭. 기억. 깍은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또 기억하나. 근데 음운 변동에는 차이가 있어요. 릴, 기억. 겹받침이죠. 겹받침은 음운이 몇 개야? 2개. 2개가 하나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근데 쌍기역은 쌍받침이잖아. 쌍자음은 아까 선생님이 된소리 끝뜨 뿌스쯔 적어줬지. 음운 몇 개?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음운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렇지, 교체야. 아시겠죠? 교체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음들은요, 대부분의 자음들, 얘네를 제외하고는요, 다 어디가 떨어지냐면요, 뒤에말이 떨어져요. 뒤에말.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할 때 비읍시오 났잖아.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뭐야? 시옷 떨어지잖아. 너 왜 이렇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치? 대부분은 뒤에가 떨어진다. 근데 얘네들은 예외야. 앞에 게 떨어져. 앞에 게 떨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닭 봤죠? 닭. 그리고 맑다. 요런 경우는 예외야. 날씨가 맑고 했을 때는 맑고가 아니야. 말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떨어져줘. 맑고라고 발음해야 돼. 맑고. 맑다. 맑고. 날씨가 맑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리을 미음은요, 우리의 삶. 우리가 발음할 때 뭐라고 해? 살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죠. 리을 피읍은 예를 들어서 숲. 숲이래. 시를 읊다. 라고 했을 때 얘도 읊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읊다. 읊다. 이렇게 들어가요. 읊다. 읊다. 된소리 대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두 번째는요.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이 되는 것은 용언에 처음에 오게 되는 용언의 첫말에 종성 받침이 종성 발음이 히읗일 때,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이렇게 써놓으면 어렵지? 어렵지 않아. 너 국어학원 좋아? 재영아, 너 국어학원 좋아? 네. 좋아요, 아니요로 대답해. 좋아요. 발음할 때 지금 좋아요라고 한 거 아니지? 뭐라 그랬어? 좋아. 좋아요. 그러면 재영아, 오늘 1시간만 더 보충 수업 할까? 싫어요. 네,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싫어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히읗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히읗 탈락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무엇이 오게 됐을 때? 모음이 오게 됐을 때.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동음 탈락. 모음 탈락인데 똑같은 음이 오게 됐을 때 하나를 떨어뜨려 준다라는 거야. 똑같은 음이 오게 됐을 때 하나를 떨어뜨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뒤에 가서 서 있어 라고 할 때 가서잖아요. 동음이죠. 이럴 때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뒤에 가서 서 있어. 이렇게 되겠죠. 뭐해? 서서 수업 들어. 라고 얘기할 때 서, 서. 또 마찬가지로 어의 동음이 마찬가지로 중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떨어뜨려줘서 서서. 여기까지 탈락 끝.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축약. 축약은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얘들아.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 아까 어떤 친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치킨 파티. 치킨 파티가 있다 그랬었잖아. 치킨 파티가 되어버렸대. 어떻게? 치킨 파티가 되기 전에 애들 예사소리였을 때는 이거야. 그치? 바다가자 였어. 바다가자 였어. 바다가자가 치킨 파티가 된 거야. 누구를 만나면서? 히읗을 만나게 되면서. 예시를 들면은 우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 진짜 좋다. 좋다. 아니 근데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학원 수업 시간이 긴 건 너무 싫다. 야, 좋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엄마가 보내니까 다니는 거지. 좋고. 뭔 말이야. 그래도 내가 싫고 말고는 정할 수 있는 거거든. 싫고. 오케이? 여기에 히읗과 디귿이 만나고 히읗과 디귿이 만나고 히읗과 기억이 만나면서 히읗과 기억이 만나면서 축약의 하트 모양이 완성되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나머지는 첨가인데 첨가는요, 선생님이 내가 수업하는 게 아니구나. 해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의문변동 수업할 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요, 사이소리 현상. 그 다음 니은 첨가. 그 다음 반모음 첨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후에 37번부터는 잠깐 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4시 5분. 15분에 다시 옵시다. 4시